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종전 협상의 핵심인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는 벌써부터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 광물 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 광물 협정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그동안에 이제 전쟁 원조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그 트럼프 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마련된 일종의 이제 약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에 쓰이고요. 기금의 재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이나 기반시설 등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정부 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기금의 관리는 미국이 맡고요.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나라가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지를 미국이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 밝힌 원칙은 우크라이나 방위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투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이 재건 사업 참여의 중요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 자격이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여 자격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우크라이나에 방탄복이나 헬멧, 그리고 의료용품, 전투식량 같은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 물품과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다 합치면 2억 달러. 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그 기금의 사용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국가별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각종 군사 장비와 재정 지원을 합치면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가장 많은 1,190억 달러, 그리고 유럽연합은 1,380억 달러, 독일은 유럽연합 지원에 추가로 325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건설업계에서도 이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과는 달리 정작 건설사들은 이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강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건과 복구에는 우리 돈 약 7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건설사들이 노려볼 만한 건 전력과 에너지 관련 각종 플랜트와 주택 재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기대는 크지만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유럽이 재건 사업을 독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그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기업은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링 전략으로 EU 재건이 ODA 사업에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밋한 금액으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 두 번째 국가인데요. 이미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 공사 원가율이 90%를 넘는 상황. 사업성도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수주를 하더라도 사실상 신용 불량 상태에 놓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줄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청사진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당장 1년 안에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공사 경험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된 수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가서 공사하는 거는 전부 다 유럽이 발주처고 우리는 최저가 경쟁 들어가서 최저가로 수주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기회가 올 건지 분석 잘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미 국가 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불확실성만 가득한 국내 정치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국과 EU가 나눠 가진다면 우리가 누릴 특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을 좀 꼽아볼 수 있는데요. 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캐터필러와 그리고 일본의 고마츠가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이 네. 우크라이나에서만큼은 HD 현대그룹의 HD 현대건설기계와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위입니다. 네. 이 양사 합산 점유율이 30%나 됩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8곳을 데리고 이제 재건 협력팀을 꾸려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4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 중에 2건이 HD 현대건설기계가 맺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HD 현대그룹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발빠르게 나선 분위기인데요.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인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현재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예상 수요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야 할 정도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사 공장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평균 66% 수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 네.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 쪽, 이 사회 기반 시설 쪽에서는 특히 이제 원전 사업이 가장 기대되는 그 분야 중에 또 네. 하나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최대 원전 단지인 자포리자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SMR 20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사업 분배 주도권을 쥐는 구조인 만큼 그 미국 기업과 협력 중인 국내 기업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SMR 기업 홀텍과 협력 중인 현대건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기아가 스페인에서 테슬라 모델 3와 경쟁할 첫 전기 세단 EV4를 비롯한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은 목적 기반 차량 PBV를 공개하고 맞춤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기아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맞춤형 전기차 PV5입니다. 언뜻 보면 미니버스 같지만 조립식처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체를 움직이는 하부와 사람을 태우는 상부의 구조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새로운 모듈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IoT 서비스 이용을 통해 차량을 장소의 제약 없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PV5를 비롯한 맞춤형 전기차 PBV가 브랜드 전동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I'm proud to introduce our first personalized mobility solutions for both businesses and individuals to boldly transform the automotive market and customers' daily lives. PV5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PBV 전용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첫 전기차 세단인 EV4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용량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점이 특징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533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가 가장 깁니다. 특히 공기 역학에 따른 설계로 기아 EV 시리즈 중 복합 전비가 가장 높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기차 캐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동화를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트렌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TV는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중국 딥시크보다 적은 개발비로 필적할 만한 성능을 내는 LG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 엑사원 3.5를 만나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언어 모델인 엑사원 3.5 개발에는 약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딥시크의 개발 비용 6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갔지만 일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빅테크의 AI를 뛰어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연 한국어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제품에 답지하는 엣지 영역에서 온 디바이스 AI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LG전자가 생활 가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LG 엑사원은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제약사 5곳과 기술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AI 시대를 맞아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사용하는 에이전트 개발도 마쳤습니다. 사람보다 업무 처리 속도는 45배 빠르고 0.1%의 비용만 들이면 되는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하는 원천 데이터 소스를 전부 파악해 미리 법적 문제를 대비해주는 AI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진정한 리스크들을 좀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간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AI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LG는 현재 그룹 내 업무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엑사원을 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깜짝 실적 발표한 것 확인하셨죠? 블랙웰 매출 성장도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엔비디아. 올해 강력한 성장을 예고하며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엔비디아 실적보다 트럼프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반응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젠슨왕 CEO가 차기 신제품 출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한 점입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올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를, 내년엔 베라 루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AI 가속기가 진화됨에 따라 탑재될 HBM의 예상량을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세대가 진화할수록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HBM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기대감 높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디램 매출의 40%가 HBM3E에서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HBM3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12단 제품이 차지해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납품을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사활을 걸고 현재 진행 중인 HBM3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1분기 말부터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요. 개선된 HBM3의 공급이 본격 증가하는 시점은 2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시 및 대체 거래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달 첫 거래일부터 대체 거래소가 출범합니다. 수수료도 낮고 수수료도 한국 거래소보다 낮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호가가 도입된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헷갈리는 대체 거래소 체크 포인트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죠. 거래 시간입니다. 이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장 마감 후 터지는 글로벌 이슈와 각종 공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10개 종목은 첫날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17일부터는 100개 종목을 더해 110개 종목, 24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합쳐 350개 종목,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 것이냐? 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별도의 HTS나 MTS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호가창에 양대 거래소가 함께 표시가 되고요. 증권사가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판단 후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68년 만에 경쟁 체제로 바뀐 국내 증권 거래 시장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 동네 집값 우동집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대도시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용적률 이양제도 짧게 용적 이양제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용적 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의 용적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나 공항 주변의 지역은 그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보다 실제 건물의 용적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용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용적을 규제가 없는 도심 지역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문화재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용적을 사고 팔 수 있게 돼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용적을 사들이는 쪽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도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흔히들 쓰고 있는 이 방식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은 원 밴더빌트라는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최고 높이는 93층이고요. 400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처음에 이 건물을 짓게 됐을 때 높이가 180m를 넘을 수 없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마천루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건물의 수익성이 앞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발업체는 인근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바워리 세이빙의 건물에 용적을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2배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공중권을 사고 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용적을 판매하는 쪽에서 당시에 평당 $6,5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최종적으로 얼마의 용적을 구매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서울형 용적 이양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까? 예, 서울시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 주도로 거래를 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서울시 안에 따로 중개 장치를 일종의 중개 장치를 둬서 용적률 거래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일본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요. 일본은 용적률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공공이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지역 안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거래 결과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네. 공공이 거래를 중개를 해주되 협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제 우리도 용적 이양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네. 가격은 개별 공식 지가와 감정가로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산출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르면 하반기 중에 양도 지역을 선정해서 이 용적 이양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역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용적 이양제 대상지로 풍납토성과 북촌 등 문화재 보호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권이 격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 북촌 일대에 한옥이 아닌 일반 건물을 짓게 될 때 건물의 최고 높이는 지역에 따라서 4m 또는 8m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풍납토성 인근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21m 이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풍납동 일대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쓸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아파트 용적률이 200% 남짓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밖에 공항 근처 그 고도 제한 구역도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그런데 최근 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이 서울 아파트값 통계인데
상승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장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북촌 등 문화재 보호구역의 부동산 가격에는 그래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적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적을 활용하는 데서 제약을 받는 필지의 경우에는 용적에 대한 권리를 돈으로 이제 받게 되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용적률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의 허용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수 가능한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